워낙 뭐 현장 많이 다니시잖아요. 예, 맞아요. 혹시 뭐 요즘에 전국 분위기 조금 뭐 바뀐 거 느끼는 부분 있을까요? 일단은 재개발이어서 요즘 하락시장이어서 제가 임장을 더 많이 갔어요. 그리고 부동산을 더 많이 가는 게 재건축은 그래도 네이버 부동산 열면 시세를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재개발은 빌라, 주택, 땅, 상가 이런 거여서 매물 정보도 잘 올라오지도 않지만 올라와도 어디서 찾는지도 모르시고 사실 잘 올리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소장님들 직접 만나야 되는데 역시 재개발도 많이 거래가 뜸하고 많이 시세 내렸어요. 그런데 되게 분명하게 표시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내리는 녀석과 버티는 녀석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게 좀 많이 나요. 전에는 어디가 버티고 어디가 못 버텨요? 인천 부평구의 상공역 인근에 굉장히 재개발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22년도에는 인천을 거의 안 갔어요. 안 갔고 그 이전에 막 1년도, 20년도에 가면 이틀씩, 3일씩 이렇게 임장을 갔을 때 한참 또 상승을 하거나 장이 좋을 땐 같이 올라주면서 별로 바로 인접해 있어도 이 녀석이 훨씬 좋은데 쟤하고 얼마 차이 안 나네? 이렇게 올라주는데 시장이 빠질 때는 진짜 좋은 녀석은 그 가격을 버텨주는 거죠. 근데 따라서 오르던 애들이 바로 쭉 내려가 준다든지 이런 차이가 나고요. 전체적으로는 물론 아파트보다 더 많이 빠지는 현상도 분명히 있어요. 아무래도 좀 실사용 가치가 기존 아파트보다는 좀 부족하고 분양권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가 이 가격까지 올 수 있을까 하는 물건들도 굉장히 많고요. 특별히 이 매물의 가격이 공공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공개적이지 않다 보니까 너무 가격이 제각격인 거예요. 그리고 상승 시장에는 좀 급하다고 해봤자 뭐 1, 2천 차이 뭐 이랬다면 지금은 개개인의 사정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구역의 프리미엄이 억대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 상승장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분명하게 이 정도 물건이 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싸다라고 그냥 현장에서 느껴지는 게 많아요. 그 차이는 확실히 있네. 네네. 상승장 있어요. 때는 네. 수아님들이 뭐 A구역, B구역 나와 있는 매물을 그냥 표로 쫙 만든 다음에 문자로 사진 찍어서 그냥 쫙 돌려버리거든요. 뭐 수천, 수백 명한테. 네, 맞아요. 그게 다 오픈이 돼 있는데 하락기에는 그걸 매도인들이 요거 뿌리지 마세요. 이거 수아님만 손님이 오면 그때 요 금액으로 브리핑 해주세요. 이렇게 신신당부해 두니까 맞아요. 그 물건이 더 잠겨있고 가격도 제각각이고. 맞아요. 근데 호황기 때는 그거 자기들도 그거 다 체크하니까. 그렇죠. 그럼 최소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 되는구나. 다 비싼 가격 올려놓고. 지금 뭐 서울도 이제는 투가 지역이 다 해제돼서 거래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막 많이 내린다 어쩐다 해도 진짜 버텨주는 뭐 노량진이나 흑석 같은 데는 가격 생각보다 별로 안 빠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마지막 세일이야 뭐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하는 한담 3구역 같은 경우 이제 한 3월 10일 정도 관처 임박했다고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여기저기 좀 조사해 보니까 정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 안에 등기를 쳐야지만 요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개발 구역이 투기과열 지역에서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조합원 지위가 승계가 안 되니까 입주권, 즉 새 아파트를 못 받거든요. 그런데 한남 3구역이 이제 그게 코앞에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는 용산구하고 강남 3구만 투가지역에서 그렇지만 이전에나 그리고 앞으로도 갑자기라도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 어디나 바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못 파냐? 등기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건 등기를 못 치겠어 하는 물건들이 관리처분 인가 직전에 항상 투가지역에 나오는 게 보통이었는데 지금 그 구역의 대표적인 게 지금 한남 3구역이에요. 특히 5구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그래서 5구 매물이 최근까지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안전마진을 계산을 해보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한남 3구역이 뭐 엄청 못난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이 입장이 그런 거죠. 그럼 한남타운, 한남 뉴타운이 다 그렇게 가격이 내리냐? 아니죠. 한강뷰를 남측으로 바라볼 수 있는 4구역, 5구역은 여전히 단단하게 지금 버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을 보시면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를 하는 거고 그냥 그 가격만 보고는 겉바 한남 3구역도 이 정도 내리는 거 보니까 다 끝났어. 가격 다 내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구석구석 가보세요. 그리고 한 곳만
한남선구역이 싸대. 거기 한 곳만 가보고 이것 봐, 이렇게 내린 거 봐, 이거 더 내릴 거야 이러지 마시고 그럼 그 옆에 4구역, 5구역 더 좋은 애들은 어떤지 이런 식으로 관심 있는 지역을 보실 때도 연접해서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한남3구역은 하나 예시인 거고. 그렇죠. 예를 어떻게 들어서. 보면 이제 관철하기 직전에는 이거를 이제 갖고 있던 사람이 이걸 내가 지금 안 팔면 등기 칠 때까지 가져가야 되니까. 그렇죠. 못 파는 거죠. 그 여력이 또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조금 더 급한 가격으로 내놓을 수 있다. 네네, 맞습니다. 항상 기회가 있다 이런 거죠. 네네. 지금 막판에 가니까 초장님들도 매물 가격을 안 올리고 전화주라고 전화번호, 오늘 새벽에도 확인했는데 전화주라고 전화번호만 남겨두시대요. 얼마 전까지는 매물이 그대로 막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궁금하신 분 전화 임장이라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게 재개발에서 수도권이랑 지방이랑 이 분위기가 또 뭐 사뭇 다르거나 또 그런 것도 있을까요? 지방에서도 뭐 소도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이 내렸는데 똑같은 것 중에 하나가 광역시급에서도 괜찮은 녀석들은 여전히 버틴다는 거. 그러니까 굳이 팔 이유가 없다 싶어서 가져가는 데는 생각보다 가격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일반 분양이 이미 끝났다. 안전하잖아요. 지금 분양한 데서 문제인 거지 그런데도 사실 가격이 내려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걸 역으로 이용하면 실제 지금 서울 모구역에서 일반 분양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바로 조합원 프리미엄이 또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실 때 위험하지? 곱바 가격 빠지잖아. 이런 측면으로 보시는 것도 네, 맞아요. 그런데 이 구역 정도면 절대 가격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이거 일반 분양가는 좀 높았지만 뭐 아니면 일반 분양가도 나쁘진 않았어 이런 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일반 분양가는 높았지만 그거 대비 조합원 물건은 저렴했는데 일반 분양이 선방을 못하니까 가격이 더 빠져주네 이런 판단을 좀 공부를 해서 내릴 수 있다면 저는 아직 매력적이라고 봐요. 게다가 거래가 자유롭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개별 물건 가격은 더 천차만별이에요. 막 2억씩도 차이 나요, 프리미엄이. 방금 제가 캐치한 게 뭐냐면 일반 분양은 기본적으로 분양가를 좀 높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변동시킬 수가 없잖아요. 없어요. 뭐 10억에 분양했는데 에이 지금 분위기 안 좋으니까 2억 깎아주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조합원 매물 같은 경우는 원래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본인들이 그걸 쫙 다 깎으면 다 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기회이긴 하네요. 특히 원조합원님들은 이게 관철까지 왔으면 뭐 입주권이 됐으면 아니면 사업 시행가를 지났으면 얼마 안 가면 끝난다. 사실 이걸 잘 몰라요. 그분들이 제일 공부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내리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프리미엄 5억씩 했었는데 얘가 1억이 내린 거예요. 자기는 지금 프리미엄도 정말 충분히 남는데 그러면 사실 마음이 급해지실 수 있고 거기에서 오래 기다리는데 제일 지치신 분들이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 매물이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멀리 안 갔는데 이제 좀 투자금이 적은 분들한테 제가 이런 데 보면 어떨까 뭐냐면 투가 때문에 매도를 못했던 조합 설립된 재건축구역. 조합 설립이 되자마자 투가라서 못 파는데 얼마나 못 파냐면 기본 10년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 제재 관심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기 집을 못 판대.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팔 수 있게 됐네? 하시고 냉큼 팔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1, 2년 거래가 전혀 없었죠. 시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락장이 바로 겹쳤죠. 그러면서 나올 수 있는 매물들이 있다. 사실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제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더니 요즘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똑똑해요. 댓글 바로 달렸어요. 아니 그거 못 팔다가 팔 수 있게 돼서 내놨다면서 그럼 투가 묶여서 바로 못 팔면 어떻게 해요? 10년 동안? 맞장구 쳐드렸어요. 네 맞아요. 너무 똑똑한 포인트다. 근데 저는 채수로 하면 한 수 말고 두 수, 세 수, 네 수 앞을 보거든요. 그래 정부에서 다시 투가로 묶고 싶어. 그럼 도대체 얼마나 올랐길래 투가로 묶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가로 묶어야 될 만큼 미친 듯이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고 나오실 수도 있고 그 정도로 투가로 묶을 만큼 잘 올라주는 구역이면 그냥 가져가세요. 입주권 될 때까지. 그렇게 조금 브레인을 항상 제가 하는 말 말랑말랑하게 해보세요. 그럼 혹시 재개발에 관심 가지고 이제 현장을 사람들이 가려고 할 거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특히나 재개발을 현장에서 배우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보가 일반 아파트보다는 더 많이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현장을 더 많이 네네. 가야 되는데 네. 그걸 더 어려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맞아요. 특히 그 중개소에 들어가서 대화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뭐를 얻어낼 생각으로 무엇을 물어봐야 될지 좀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뭘 물어봐야지? 저 돈한테 뭘 얻어놔야지? 이렇게 하고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미 세팅이 되는 순간 딱 경직되고 내가 정보를 얻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지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셔서 저는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말 그냥 많이 하지 마세요. 소장님이 말씀하시게 이제 하는 건데 우리가 일단 일반 아파트 중개소도 들어가기 어려운데 제재 가면은 그치 그 사업시행가 다음에 뭐라고 했지? 관리처분인가 이거 막 머릿속으로 외우다가 들어갔는데 생각 안 나면 그거 자꾸 생각하고 있어. 소장님한테 관리처분인가 이유 그거 물어봐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러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런 거죠. 저 같은 사람 들어가면 이렇게 해요. 솔직히 좀 소장님 저 지금 뭐 부계 사고에 관심 있어서 왔어요. 입주권 좀 알아보러 왔거든요. 여기 간평가 조금 작은 거 어때요? 간평가 작은 거 있나요? 저 투자금 얼마 있어요? 그냥 축축축축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못하니까 연습하고 가고 아니요 다 표현하거든요. 그냥 들어가셔서 말을 많이 안 하시면서 저 같은 말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소장님 저 여기 부계사구역 정도는 알고 가셨다. 그럼 그 구역 이름 대시면서 내 집 마련 여기다 하고 싶은데 여기 절차가 어디까지 왔어요? 그 절차 이름을 일일이 다 기억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분이 여기 뭐 사업시행가 났어요. 그 다음이 뭔지 궁금해. 그럼 그 다음까지는 얼마나 남았어요? 그냥 이렇게 평상시 한국말로 편안히 물어보시면서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얘기하세요. 관처까지 얼마 안 남았죠. 지금 관처 신청해갖고 다음 달이면 나오는 것 같아요. 알아서 사실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입주권 되면 뭐 더 좋아요. 입주권이라는 단어도 생각도 안 났는데 소장님이 사실 다 말하세요. 특히 지금같이 부동산 오는 사람 없을 때 붙잡아 놓고 갈까봐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말 많이 하면 불인이인 거 티나고 사실은 나는 당장은 살 생각은 없어. 좀 정보 좀 얻으려고 갔는데 그런 티가 오히려 더 나거든요. 그래서 말 많이 하지 마시고 소장님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추임새. 어머 소장님 정말 많이 하시네요. 소장님 아니었으면 저 그런 거 모를 뻔했네요. 그러니까 뭐 관리처분인가 나면 입주권 됐을 때 그때 사러 오라는 거죠. 이렇게 한 번씩만 해드리면 소장님 더 신나서 사실 더 들어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 이제 조합 안의 일들 혹시 조금 다툼이 좀 큰 다툼이 있는지 아니면 이 동네 분위기 여기는 원조합원들이 이미 다 팔고 나가서 다 투자자라서 지금 다 맨날 도장 바로바로 찍어져서 진도 얼마나 빨리 빼는데요. 이런 얘기들 들어주시는 게 진짜거든요. 여긴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별로 딴지 거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구나. 전 사실 이런 얘기 들으러 가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딱 도착하자마자 백팩 딱 내려놓고 메모지 딱 꺼내서 딱 펜 들고 이제 뭐든지 받아 적겠어. 이런 태도. 이거 진짜 안 돼.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소장님 표정 벌써 일그러져. 오늘 공부할 학생 하나 왔구나. 살 생각이 없구나. 이거 이미 사인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고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건 좀 받아 적어야 되지 않나. 저는 지금도 녹음 어플 켜고 들어가요. 저는 이제는 왜 녹음 어플 켜냐면 저는 그냥 선생님이 추룩추룩 부르는 매물 정보 있죠. 그걸 다 적어달라고 하기 어려우니까 집에 가서 툭툭툭툭 매물 정보만 정리해요. 근데 저는 이제는 저희 수강생들한테나 그리고 이제 불인이들한테는 이거 녹음하시고 다른데 나쁜 일로 사용하실 거 아니니까 저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집에 가서 복기해보세요. 아니 나 지금 소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창피한 거 물어봤단 말이야? 이것도 연습되고요. 어머 여기는 나 정말 완전히 프로 같아. 진짜 내 집 마련하러 온 사람처럼 진짜 자연스러웠어. 이런 것도 복기돼서 몇 번 가시면 중개소 들어가는 거 두려워서 내 집 마련하는 거, 재개발 재건축에서 투자하는 거 그거 접는 일 절대 없을 거예요. 하나 더 좀 말씀드리자면 투자금은 좀 정하고 가세요. 불쑥 물어보세요. 소장님 그 돈은 얼마 있는데? 이러고 그러면 갑자기 어머 저 돈 없을까 봐 그래요? 딱 이러면 괜히 이게 신경전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소장님들은
내가 돈이 있는 사람인가? 지갑에서 바로 꺼내가지고 보여줘야지. 그것도 좋아요. 그냥 잔고를 보여드릴까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정말 살아왔나? 요거 하나 하고, 그리고 그거 있잖아. 이분이 1억밖에 없는데 막 한 5억 필요한 물건 브리핑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헛소고죠. 그쵸. 한 사실 7, 8억 있는 사람한테 막 5천짜리 브리핑하는 것도 아니라서 진짜 딱 맞는 물건 해서 거래가 성사돼야 수수료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진짜 저도 이제 3월 초에 이제 잔금 하나 들어오는데, 만약 이번에 임장감 이러는 거죠. 아, 소장님, 저 3월 3일 날 잔금 들어와요. 요거 전세가 빼고도 제 통장에 4억 정도 꽂혀요. 딱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가격에 맞는 거 쫙 뽑아주시거든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래서 당황하시지 않게 들어가기 전부터 정하고 가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저는 그 조합의 일을 네. 듣는 거, 네네. 그거 진짜 와, 이거 꿀팁이다. 아, 저는 진짜는 그런 얘기 들으러 가요. 왜냐면 이게 결국 사람이 하는 거라서. 그럼요. 이게 뭐 몇 단계냐보다 네네. 그걸 진행하는 네. 주축, 그 조합이 어떤 상황이냐. 그렇죠. 우여곡절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거기에 따라 속도가 사실은 다 결정되고. 네네. 거기 맞습니다. 다 비용도 사실 거기에 다 매몰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거의 돈 되는 정보죠, 사실. 네네. 처음에 얘기 풀으실 때는 이제 좋은 얘기만 하시다가 그렇죠. 한 30분 넘어가잖아요. 그럼 진짜 얘기 나와요. 아, 그렇죠. 그때부터. 야, 여기 비대위는요, 사실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 진짜 들으셔야 돼요. 그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그 동네 소장님. 그래서 간판 같은 거 헐고 들어갔는데 소장님이 나보다 더 절차를 몰라. 근데 그런 소장님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 동네에서 오래 계셔갖고 누구네 집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아시고 물건도 누구 거가 거래될지 잘 아시거든요. 관처담이 사업생인가 사업생인가 다음에 관처인가 이것도 헷갈리시는데 진짜 돈 되는 물건 정확히 아시고 조합 내 속사정 누구랑 싸워가지고 지금 조합장이 얼마 만에 됐는데 지금은 지지도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빠삭하게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데도 꼭 들려요. 혹시 반대로 네. 재개발하다 보면 모든 네. 사람들이 성공하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네. 야, 이런 물건은 좀 사면 안 된다. 이런 물건의 특징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일단은 물건도 그렇지만 뭐 구역일 수도 있고 물건일 네네. 수도 있고 뭐 되게 예를 다양할 들어서 수 있을 것 가장 제일 먼저 어떤 물건이길 떠나서 조합 설립, 저는 아직 초기는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를 진짜 이전부터 많이 했어요.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극초기죠. 구역 지정도 안 됐어요. 우리 동의서 걷어가지고 거의 다 됐어요 하는데 거의 다 됐어. 추진위원회부터 조합 설립까지 10년 이상 걸린 걸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조합 설립 이상 이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조합 설립이 됐기 때문에 위험한 게 없냐. 근데 조합 설립 이후부터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다물권자 매물을 사시는 경우는 입주권이 안 나와요. 이게 진짜 위험한데 이 얘기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제가 책에다가도 우리 편집자님이 아니 근데 사례를 조금 성공하고 좋은 거를 해야지 이러길래, 아니 돈 잘 번 것만 책에 나오면 잘못될 수도 있는 것도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우겨갖고 집어넣은 케이스가 다물권자 매물을 산 케이스거든요. 이게 뭐냐면 재개발 구역에 다주택자 같은 거예요. 재개발은 조합 설립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 세대에 집이 한 개 나와요. 남편이 빌라, 부인이 주택, 아들이 상가 갖고 있어도 이 간평가 다 합쳐서 펜트하우스 한 개를 주는 한이 있어도 한 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집 물건을 상가를 하나 샀어. 그럼 입주권이 안 나온단 말이죠. 겉봐 제가 뭘 위험하지 이런 생각 드시는데, 근데 체크 간단해요. 제가 조합 설립 이유라고 그랬죠. 조합에 물어보면 돼요. 전화 한 통화로 빵빵번지 이거 혹시 여기 집주인이 다른 것도 갖고 있나요? 조합은 이거가 진짜 생명이거든요. 아파트 한 개 줄 건데 2개 줘야 되는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조합 사업성이 확 떨어지니까 깔끔하게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에서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그 집은 그거 물건 딸랑 하나예요. 그 집 부인이 주택 하나 더 있는데요. 2개 합쳐가지고 아파트 하나 나가니까 그런 물건 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하나 더 거는 게 특약에다 이거 넣어주시면 돼요. 이 물건은 내가 입주권, 새 아파트가 나오는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매수하는 건데, 이 매도인과 속한 세대원 전체가 이 물건 하나만 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 혹시 문제가 있을 경우는 계약은 파기하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다 해주는 것으로 한다. 이런 조금 약간은 무시무시한 특약인데, 혹시 이런 특약 걸어달라고 할 때 매도인이 이런 걸 권유하면
아니 물건에 문제 없지 않나요? 그러면 사실 그 사람도 싫다고 할 리가 없죠. 그죠, 네, 랭구님? 그렇죠. 네, 요렇게 하시면 사실 문제될 게 없어요. 네, 요런 게 이제는 조합 설립 이후에 대한 것들이고요. 개별 물건에 대해서는 뭐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너무 많은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재건축 한번 재개발하고 말씀을 드리면, 재개발은 상가, 토지, 뭐 빌라, 주택, 뭐 다가구, 뭘 갖고 있어도 기본 요건, 어느 정도 요건만 맞으면 나오는데, 재건축은 너무 심플하게 집과 토지가 있어야지 나와요. 그럼 이 얘기 들으면, 아니 재건축은 아파트인데 어떻게 집하고 토지가 없을 수가 있을까? 아, 재건축, 예, 그렇게 생각하신 분 진짜 공부 많이 하신 거예요.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재건축 중에서도 랭크님 당연히 아시겠지만 빌라, 주택 이런 게 있는 단독주택 재건축이 있어요. 최근 제가 갔다 왔던 방배동. 근데 네네, 왜냐면 이게 재건축과 재개발을 나누는 기준이 아파트냐 빌라냐가 아니라 정비 기반 시설이 얼마나 열악하냐 양호하냐인데, 쉽게 말해서 동네가 살만하냐 살만하지 않으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방배동이 얼마나 길도 널찍하고 정비 기반 시설이라는 게 도로, 공원, 뭐 학교 같은 공공시설이거든요. 그게 잘 돼 있는데 집만 낡았어. 그럼 거기만 새로 재건축하는 건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요. 저도 이런 물건을 하나 갖고 있는데, 저는 그곳에 쬐끄마한 빌라 하나 샀단 말이에요. 근데 버스 정류장에서 얼마 안 되는 정말 코너 각지에 큰 토지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재건축이기 때문에 저거는 현금청산인데, 조합에 물어봤죠. 제가 딱 봐도 제 거보다 간평가 훨씬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조합에 물어봤더니 아유, 여기 이렇게 보여도 재건축 구역이라 그거 안 돼요. 토지만 있으면 현금청산이에요. 그 번지수 현금청산하기로 정리됐어요.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꼭 토지하고 주택이 같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제 아파트를 받으실 수 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이런 단독주택 재건축을 하실 때는 요런 것 좀 찾아보시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쉬운 게 조합에 물어보시면 돼요. 가계약금 보내기 전에 소장님, 저 조합에 물어봐야겠어요. 아이고, 내가 책임진다니까. 그래도 내 돈이잖아요. 그걸 소장님께 맡길 수는 없어요. 돈이 일단 들어가면 싸움이 시작돼요. 아까 고소해서 받을 수 있고,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거든요.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돼요. 전화 한 통해서 무슨 번지 입주권 나오나요? 물어보면 간단해요. 네. 꿀팁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일반인들은 이게 그냥 재개발이지 이게 과연 재건축으로 진행하는 걸까 구분을 못하는 분도 많긴 해요. 맞아요. 당연하죠. 그런 경우는 솔루션은 간단했어요. 간단해요. 맞아요. 전화 한 통이면 웬만하면 다 해결된다. 네, 맞아요. 근데 그 쉬운 거를 안 하더라고. 그걸 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못하는 거죠. 심지어 어디다가 전화해야 되지도 모르고. 네, 맞아요. 그리고 조합이 뭔가 포장해서 말하지 않을까? 할 수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합은 중개사님보다 더 무서웠고 굉장히 중립적이고 보수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그 동네에 원래 있던 원주민이었고, 네네. 그러면 당연히 조합 사무실이 어디에 있다 이거 다 알죠. 네네네. 근데 투자자가 외지에서 이거 하나 내가 재개발 처음 투자해볼까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일반 아파트 할 때 조합 사무실 전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물건 계약할 때 소장님하고만 다 하면 되지. 그 전화를 해야 되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또 구청에다 좀 확인해야 될 사항들도 가끔씩은 또 있을 수도 있고. 네네, 맞아요. 그 투자 조금 이제 미리 진행하고 있는 그래도 선배 투자자로서 이제 시작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지금 당장 하면 좋을 만한 것들, 특히 좀 포지션별로 좀 말씀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포지션이라고 하면 이제 주택 소유의 포지션 말씀하시는 거죠, 랭구님? 맞아요. 사실은 이제 주택이 전혀 없다 그러면, 사실 재개발 재건축에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도 사실 되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주택이 없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전투자금이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돈이 많으면서 이제 집을 안 산 경우죠. 그런 경우에 어차피 선택지가 많으니까 제외하고, 이제 무주택인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몸테크를 할 만한 재개발 재건축구역. 여기서 이제 몸테크는 투가 지역이 다 해제되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 거의 다 해제됐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을 갖추기 위한 몸테크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전세 레버리지가 너무 약하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 실제로 들어가서 살면 내 돈으로 매수를 하고 오히려 약간의 그냥 대출만, 지금 주담대가 3%이기가 다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건축은 좀 정비 기반 시설, 결론은 동네는 정말 괜찮아요. 뭐 사실은 최근에 보고 온 것도 정말 그냥 초등학교가 붙어 있어 쪽문으로 나간다든지 주변에 상권도 너무 좋아, 이 아파트만 낡은 이런 녀석들을 조금 찾아보셔서 내가 조금 살면서 기다려볼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이 한 채 있다. 근데 사실 그 집도 참 똘똘해. 지금 아이들 한참 적응해서 학교 다니고 있고 학원 다니고 있고 그래서 나는 사실 이사할 마음은 없는데 투자는 좀 하고 싶어. 사실 이런 분들은 제재가 진짜 정답이에요. 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입주권 사시면 되거든요. 이거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일시적 이주택 있죠. 그게 집을 하나 샀는데 새 집을 사서 2년 안에 지금 이사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3년으로 늘어나려고 준비 중이죠. 아직은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 거가 제재를 만났어. 정부가 되게 좀 무대뽀인 것 같을 때도 있는데 참 합리적일 때도 많아요. 법을 그냥 법으로 보면 다 외워야 될 상황인데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 되게 재밌는 게, 지금 말씀드릴게요. 어머나, 너가 집을 하나 샀는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머 그게 입주권이라서 곧 부시겠구나, 이사를 못 가겠네? 그럼 내가 기다려줘야지, 어떡하니,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입주권을 새 집이 돼서 2년 안에, 요것도 3년이 될 수 있어요. 그때까지만 이사가. 그러면 첫 번째 집,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 거주 보유 요건은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자기 집은 자기가 챙기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비과세 요건만 갖췄어? 그럼 그때까지만 팔면 내가 비과세 해줄게. 이러면 대충 따져도 한 5년에서 7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금 집이 너무 살기도 좋고 좀 똘똘해. 앞으로도 좀 올라줄 여지가 있어. 그럼 사실 거의 집 두 채를 5년에서 7년 정도 이렇게 상승장을 기다렸다가 상승하는 걸 다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분명히 이게 아까 이사 가려고 했는데 이사를 못 갔구나 하기 때문에 요 입주권에는 실거주,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된 다음에 전세대원이 이주하셔서 1년 이상은 거주를 하셔야 돼요. 요것만 맞추시면. 그래서 바로 생각나시죠? 요즘 랭거님 채널 보시는 분들 너무 똑똑해서 그러니까 입주권을 내가 실거주 할 수 있는 곳에 사야겠구나. 맞지요. 부산 사시면서 방배에 있는 입주권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 갈 계획이 없는 한이요. 요렇게 세팅하시면 좋고요. 다주택자분들은 사실은 제가 예전부터 상가나 토지 사시란 말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이거 상승장에 요즘 투자자들 진짜 빨라요. 없어요, 좋은 입지는. 근데 그럼 그게 또 하냐? 근데 지금 나와요. 토지가 진짜 싼 가격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매수해서, 토지는 사실은 이제 취득세도 지금 바뀌려고 하고 있어서 뭐 4.6%나 뭐 6.6이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니냐.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굳이 토지, 상가, 또 입주권 이런 것들 권해드리는 이유는 보유세예요. 아무리 종부세가 좀 내려갔다고 해도 좀 다주택자거나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보유세 부담을 아예 간과할 수는 없으니까 보유세 측면에서는 이런 물건들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제재 입장에서 포지션별로 잘 정리해 주셨네요. 야, 아까 또 꿀팁도 되게 또 꿀팁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1주택자가 입주권을 사서 아마도 이런 생각하고 있었겠죠. 입주권을 사는 순간부터 2년 이내 또 이걸 가야 되나? 라고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새 집이 되고 나서부터 또 2, 3년이니까 그렇죠. 상당히 긴 기간이죠.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진짜. 사실 막 부동산을 막 나는 매일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러신 분들은, 저 이거 수강생도 벌써 엄청 요즘 얼마나 센스인지 아세요, 랭구님? 저희 수강생 중에 하나가 제 밴드로 톡할 때 거기다 이런 거예요. 어머, 디나이스님, 그러면요 그 입주권이 새 아파트가 된 다음에 그 새 아파트 살면서 또 입주권을 사도 되나요? 당연하죠. 이런 식으로만 하셔도 내가 부동산에 많은 시간을 넣을 수 없어 하신 분들은 이렇게 정말 하셔도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상급지, 조금 더 상급지 이렇게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네네.